안녕하세요. 문학은 개뿔의 메인 작가 우아입니다. 방송 시작 전에 먼저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방송을 시작했는데 기술적으로 미흡함이 있어서 2회와 3회의 녹음 상태가 원활하지 않습니다.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학은 개뿔 문학은 개뿔 2회 문단내 성폭력 첫 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문학은 개뿔의 북입니다. 안녕하세요. 영화입니다. 북이영화 누리고 싶어서 이름도 북이영화라고 지었는데 북이영화는 또 엄한 놈들이 누리고 있죠. 그쵸. 정말 좀 무서우니까 엄한 분들이라고 할게요. 엄한 분들이 누리고 계신데 오늘 그 얘기를 이제 좀 해보려고 해요. 문단내 성폭력 그 폭로가 있은 지 한 반년 정도, 정확히는 한 8개월 정도죠. 지났고 한창 그런 일이 있을 때랑은 또 분위기가 많이 달라요. 완전 그 일이 없었던 것처럼 음, 그러는 것 같기도 하고. 그때 당시에도 그런 소식 접하고 그럴 때도 이런 일 그냥 시간이 지나면 다 잊혀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문단에서뿐만 아니라 보통 젠더 문제가 그렇고 맞아. 그래서 그게 너무 마음이 쓰리고 진짜 말씀하신 대로 그냥 사회에서 이런 문제는 항상 너무 쉽게 잊혀지기도 하고 또 그러니까 가해자들이 조금 더 편하게 생각하고 지금 잠깐 숙이고 있으면 되겠지. 그냥 지나가겠지. 그런 태도를 보이게 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오리발 내밀고 있다 보면 잠잠해지기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거 방송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팟캐스트 해보자고 처음 마음 먹었던 이유기도 하고 우리 뭐 아무 힘도 없고 그렇기는 하지만 우리가 잊지 않았다는 거, 잊지 않고 앞으로도 지켜볼 거라는 그런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서 이런 걸 하게 됐고요. 이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가 딱 그 신분이잖아요. 맞아요. 습작생이었고 문단의 일원이 되고 싶었고 그리고 성별도 여성이고 어쨌든 굉장히 많이 감정이입이 됐고 이런 것들을 담아내는 내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쵸. 우리가 할 수 있는 얘기. 누군가는 그때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을 때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우리가 잠재적 가해자나 다름이 없다. 이런 말도 하고 하는데 물론 그런 말도 의미가 있죠. 우리가 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식으로 연대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사실 저는 그것보다도 나도 또 다른 피해자이고 또는 나는 잠재적 가해자라는 것보다도 잠재적 피해자였다고 그렇게 말하는 게 더 맞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면 피해 사실이 너무 명확한 일들이 있죠. 우리뿐만이 아니라 폭로되지는 않았지만 정말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겪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충분히 예상될 정도로 맞아. 문단 캠퍼스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이 주제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의 지난 날들 그게 어디였던지 간에 여튼 문학이라는 이름으로 모였던 곳, 있었던 곳, 그랬던 시간들 이런 걸 돌아보는 게 이 사건을 보는 중요한 관점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쵸. 이 얘긴 진짜 얘기하기가 정말 힘드네요. 이 기억들과 피해들과 또 분노, 참담함 너무 많은 감정이 들어서 쉽지가 않네요. 이 회차에 대해서는 저희가 준비 기간도 가장 길었고 가장 이야기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그 준비 기간하고 별개로 또 막상 이 이야기를 하러 여기 앞에 딱 앉으니까 어렵네요. 좀 말이 안 떨어지고 그런 게 좀 있네요. 어쨌든 제 얘기부터 이제 해볼게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도 또 한 명의
피해자라는 것을 얘기를 먼저 하고 싶은데, 일단 저는 뭐 문단 내에서 일어난 일은 아니었지만 문화계였죠. 방송 작가로 제가 일을 했었는데 그때 제가 겪은 일이에요. 그게 뭐 결국 성질이 같은 거니까. 그래서 그때 제가 막내 작가였어요. 그리고 보통은 팀의 팀장이 되는 사람이 있는데 뭐 호칭은 뭐 각각 방송마다 다를 수 있지만 어쨌든 팀장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이 한 명 있고 그 사람 보통 PD예요.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회식이 있었고요. 거기는 다 일 자체가 워낙 늦게 끝나서 회식까지 하고 나면 정말 그냥 뭐 새벽 2, 3시였거든요. 그래서 집에 갈 수 있는 길이 택시밖에 없었는데 그런 막내 작가를 하면 그 택시비도 되게 커요. 그게 뭐 한두 번도 아니고 사실. 근데 그런 상태에서 회식 끝나고 나오면서 팀장님이 방향이 같으니까 태워다 주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따라갔죠. 차로 갔는데 이제 제가 조수석에 앉았죠. 왜냐면은 어른이 운전석에 앉을 때 뒤에 앉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조수석에 앉았죠. 네, 그때 저한테 이렇게 부르기는 싫지만 정확히 그 키스를 시도를 한 거죠. 그 사람이. 왜 이러시냐, 이러지 마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그 사람이 뭐 한 번만 더 하자 그랬나? 그래서 약간 되게 그 애원하듯이 나한테 그렇게 말을 하면서 그러다가 이제 대리기사가 왔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뒤로 가고 저보고 오라 그랬는데 저는 그때 안 갔던 것 같아요. 그냥 조수석에 앉은 채로 저희 집에 갔는데 그리고 그 뒤로도 생각해보면 그날로 끝나지 않았고 물론 그렇게 추행이 있었던 거는 그날이 마지막이었지만 술을 먹고 전화를 한다든가 그런 식의 일이 좀 계속 벌어졌었던 것 같아요. 제가 아예 그 팀에서 나오기까지. 제가 그때도 그 얘기를 못했어요. 그 팀 내 다른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하기까지도 너무 시간이 걸렸고, 만약에 그 사람이 그게 마지막이었으면 결국에 얘기 안 했을 것 같아. 근데 이 사람이 술 먹고 자꾸 전화하고 이런 일이 좀 반복이 되니까 나도 뭔가 대책을 좀 마련해야겠다 해서 주변에 이제 작가 선배들한테 조금 도움을 청하게 되고 이렇게 했지만 만약에 그 한 번으로 끝났다면 아마 말을 끝까지 안 했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어쨌든 그 일이 있고 난 다음날 되게 아무렇지도 않게 제 시간에 저는 출근을 했죠. 거의 잠을 못 잤지만 왜 그랬냐면 그때는 제가 방송 일에 대해서 조금 희망을 갖고 있을 때였어요. 어떤 꿈이나 왜냐면은 글 써서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직업이라고 생각을 했고 작은 돈이라도 벌 수 있는 직업이라고 생각을 했고 근데 이 일에 대해서 뭐 내가 좀 크게 만들어서 공론화를 시켜서 시끄럽게 하면 완전 영원히 퇴출될 거라고 방송계에서 좀 그런 생각을 했었죠. 그게 사실이기도 해요. 바닥이 워낙 좁고 다 인맥으로 아름아름 가는 데고 그 다음에 상대가 팀장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하면은 이 팀에 끼치는 손해가 너무 커져 버리니까 제 생각은 그때 그랬어요. 실제로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내 생각은 그랬죠. 그 사람이 잘못되면 팀에 미치는 손해가 큰데 그러면 그렇게 그 논란을 만든 나를 그 팀의 뭐 프로그램을 망친 나를 누가 써줄까? 뭐 그런 생각들이 좀 있었고 여와 씨 얘기를 다시 이렇게 하는 걸로 그걸로도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지금 얘기하는 것도 제가 다 지금도 너무 분노가 되는데 몇 번 들은 얘긴데도 정말 대처하기 정말 쉽지 않고 맞아요. 다음날 출근할 수밖에 없고 정말 위계가 있는 관계 이런 류의 범죄들이 정말 영역을 따지지 않고 다 똑같고 문단내 성폭력 이것도 정확하게 딱 겹치죠. 그쵸. 정말 똑같더라고요. 대부분 기성문인과 습작생이라던가
여튼 어떤 식으로든 위계가 발생하고 권력이 발생하고 그럴 때 피해자의 두려움을 이용한 그 사람들이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쵸. 제 일이랑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너무 안 좋고 피해가 더 커지는 게 뭐냐면 피해자들은 여러 면에서 바로 말을 하고 바로 공론화시키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 가지 이유로. 사실 피해자 입장에서 제일 쉬운 거는 아무 일도 없었던 척 하는 거. 그게 그 즉시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거든요. 그런데 상대방의 측에서는 그렇게 해서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계속 그걸 반복을 하는 거지. 괜찮았으니까 내가 이렇게 해도. 어떤 경우에는 가해자들이 이걸 나중에 이렇게 합리화의 이유로 그러니까. 들잖아요. 내가 언제 뭐 협박한 적 있냐. 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다음날 출근했잖아. 그게 정말 범죄였으면 어떻게 출근했겠어. 이딴 식으로 말을 하는 거죠. 아, 정말. 그거는 그 위계라는 게 되게 묘해요. 꼭 그런 목숨의 위협, 뭐 이런 거 없어도, 왜냐면은 모든 인간은 사회적 인간이니까. 생계나 목숨이나 그런 게 걸려있지 않아도 그런 일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거기에서 피해자가 나서서 굉장히 단호하게 그러기가 쉽지 않다는 거. 아, 쓰레기 같은 사람 많네요. 아, 진짜. 아니, 근데 저는 사실 제가 이런 일을 겪고 그래서 화났다기보다도 조금 그 문단 내 성폭력 폭로가 이제 항상 한창 일어날 때에 느꼈던 감정은 또 조금은 달랐어요. 어떤 게요? 이거를 뭐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런 일을 겪었을 때는 방송계는 다 너무 더럽고 근데 사실이기도 하거든요. 방송이 좀 더럽거든요. 조금 이상한 사람들 워낙 많고 방송만 봐도 좀 이상한 거 많잖아요. 이상한 사람들 많이 나오고 좀 그런 바닥이고 그래서 그런 줄 알았어요. 좀 지나고 나서는 그때 당시에 제가 25살이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여기가 방송계라서 그런 줄 알았고 그 다음에는 방송계가 유독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사회가 다 그렇구나. 왜냐면은 그 나이 때쯤에 제 친구들도 다 사회생활을 시작할 거 아니에요. 근데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성폭력 경미한 성희롱이라도 꼭 한 번은 다 그때 이제 막 시작할 때 신입사원으로 들어가고 이럴 때쯤에 다 한 번씩 겪더라고요. 어느 집단을 가든. 그냥 남한 땅에서 살면 그냥 성별 여자라는 이유로 당하는 게 뭐 어디 한두 개여야지. 그러니까. 근데 그러면서도 나는 좀 그러니까 문단이 다르다기보다도 문학을 하는 사람들은 좀 다른 줄 알았어. 그 되게 이상하고 맹목적인 믿음이죠. 좀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제가 학부도 국문과 문창과를 나왔는데 그때 분명히 그렇게 배웠거든. 문학은 약자의 편에 서서 사회 모순을 폭로하는 것이고 인간을 존중하는 학문이고 인문학이잖아요, 일단. 아이 개뿔. 그런 거를 인간의 참된 삶이 무엇이냐 그런 걸 좀 고민하고 그 고민의 결과물을 글로 써서 사는 사람들이 문인들이잖아. 그리고 그 문인들이 모인 사회가 문단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래도 좀 다를 거라고 생각했지. 그래도 뭐 하다못해 들은 풍월로라도 페미니즘에 대해서 좀 아는 사람들일 거고 아마 지금 보니까 뭐 머리로 아는 거랑 그 실천하는 거 완전 다른 문제고 말로 뭐 페미니스트니 뭐 하는 남자도 별로라고 생각하는데 뭐 하여튼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참 그러고 심지어는 그 내가 보는 문인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계속 그 근처에서 대회를 했으니까 문당 근처에서 그랬는데 그 사람 중에 나의 성에 차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 사람이 이상한 거라고 생각. 대부분의 다른 사람들은 다 정상인데 내 눈에 보이는 이 사람이 조금 이상한 사람이라고 되게 현실 부정을 해왔던 것 같아요. 폭로가 이렇게 막 터지면서 그때 멈추고 생각해 보니까
진짜 그냥 이 바닥이 그런 곳인데 여기라고 다를 게 하나도 없는데 내가 너무 눈 감고 뭐 귀 닫고 뭐 그러잖아요. 좀 그런 상태로 부정해 왔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문학이랑 문단은 좀 고고할 것 같고 이런 게 진짜 너무 개뿔 같은데 근데 실제로 진짜 그렇게 배워요. 영화 씨랑 같은 수업 들었고 음, 교수님들도 그렇게 말하고 책에서도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고 되게 멋진 학문이잖아 문학이란 게 인류 그래. 역사를 들먹이면서 가르친다고 그래. 오래된 이 언어 예술의 가치를 인간의 삶과 음, 가치관과 연결하면서 음. 얼마나 고고하게 배우는데 그래. 나는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그런 거라고 생각했지. 지금도 문학은 그런 상태예요. 그쵸? 그죠? 문학은 그래야만 하지. 근데 그걸 하는 사람들이 전혀 그걸 실천을 못하고 있는 거죠.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그 문단내 성폭력 해시태그가 한참 올라올 때 그런 충격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갑자기 뭐 청천벽력 같은 그런 소리는 아닌 거죠. 가까이에 정말 많았고 국문과에서도 정말 많았고 저는 국문과 생활을 할 때 음, 그때 일들이 지금 많이 떠오르는 것들이 있어요. 완전히 잊고 있었는데 이런 폭로가 연이어서 나오게 되면서 뭔가 갑자기 하나하나 좀 떠오르고 좀 되살아나는. 그리고 심지어 갑자기 떠오른 게 아니라 늘 기억하고 있던 어떤 장면들도 새롭게 해석되는 거죠. 아, 그거는 범죄였어. 그래, 맞아. 그거는 성희롱이었고, 그건 정말 모욕적인 거였고, 맞아. 이런 게 다시 인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좀 한참 트위터에서 계속 관련된 얘기가 올라올 때 굉장히 멍했던 것 같아요. 얘기가 되고 있는 사건들도 나한테 너무 충격적인데 그걸 보면서 트위터를 보고 있는 동안도 그렇고 트위터를 안 보는 그 일상 속에서도 그냥 뭐 밥을 먹다가도 뭐 물을 마시다가도 굉장히 멍해지고 약간 뒤통수를 크게 맞은 것 같고 그리고 영화 씨랑 똑같이 그런 생각을 했죠. 아, 그 교수가 이상하지. 아, 그 교수가 원래 그렇지. 맞아. 그러니까 이게 어떤 문학계 문인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정말 이상한 개인, 진짜 별로인 사람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이번 일을 통해서 아, 이거는 정말 문단내 성폭력이라고밖에는 말할 수가 없구나. 학부 때만 해도 그런 일이 정말 많았어요. 맞아요. 저 이제 이번에 그런 거 폭로되면서 안 그래도 부기 씨랑 저도 그때 그 선생님 생각나?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있죠. 그렇죠. 이 사람이 여대에서 시를 가르치는 시인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중간고사 시험을 대체하는 2박 3일 MT를 가자고 수강생들한테 제안을 했죠. 아니지. 제안은 거절도 할 수 있고 이런 건데 이건 제안이 아니라 본인의 강의 계획을 공지를 한 거죠. 뭐 강의 계획서에 지면상으로는 아니지만 그냥 중간고사 즈음 되니까 중간고사 대체 MT를 갈 거다. 뭐 어디였더라? 경남인가? 경남 어디에 바닷가 근처에 자기 뭐가 있다고. 그래, 맞아. 이게 지금 생각하면 진짜 말도 안 되고 이게 뭔 소린가 싶은데 그 당시에는 또 아, 그때 또 중간고사 되면은 막 벚꽃 피고 분위기 좋아요. 맞아. 되게 놀러 가고 싶고 근데 시험 공부해야 되고 그런 분위기인데 그럴 때 시인인 선생님이 바다 가서 바닷가에서 다 같이 놀고 뭐 그런 것도 공부고 그러면 정말 이게 잘못됐다라고 생각하기가 쉽지가 않고 그리고 좀 재밌어 보이기도 하고 근데 물론 나는 안 갔지만 나는 가기 싫어서 안 갔지만 근데 그게 재미있을 것 같든 아니든 간에 대부분은 갔어요. 안 그쵸. 가기 힘든 상황이었잖아. 저 그 수업이 시수업이고 이랬는데 그 평가도 굉장히 애매했잖아요. 수업 내용이 나와서 뭐 사랑시를 하나 추천해주고 거기에 대해서 뭐 자기의 감상 이런 거를 자기 사랑 경험이랑 뭐 얘기를 하는. 아니 근데 그거를 어떻게 평가하냐고. 매주 한 사람씩 가져온 사랑시와 그 사람의 연애사 듣기. 그래 뭐 음악 틀어주고. 음, 그 수업 분위기는 좀 낭만적이었어요. 거기서 들은 언니들이 막 들려준 노래나 뭐 이런 거는 뭐 사실 지금도 생각이 나고 그러기는 하는데
근데 이걸 점수로 평가하기는 굉장히 애매하니까 음. 뭐 누구 연애 점수를 더 줄 음. 거야. 근데 그건 절대평가가 아니라 상대평가였거든. 음, 그러니까 사실은 이 수업을 듣는 모두가 다 A를 받아도 아니면 모두가 다 C를 받아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중간고사 대체로 그 중간고사뿐만이 아니라 뭐 술자리 그다음에 그분이 학기 중에 시집을 내셨어요. 6필 시집을. 맞아. 그러면 거기 출간 기념회도 가고 그 시집 진짜 비쌌어. 그 시집을 사가지고 꽃다발은 또 따로 돈 모아서 사가지고 가서 얼굴 비치는 거지. 음, 그 점수가 뭐라고 뭐 그렇게 하지만 또 그때는 내가 받는 평가잖아. 그게 음, 그러니까 되게 열심히 할 수밖에 없고 그런 사람이 뭐 술 먹자 그러고 물론 나 개인한테 그런 적은 없지만 끝나고 뭐 한잔 하자 이런 음, 식으로 어디로 모여라 그렇게 하면 또 빠지기 뭐한 거예요. 왜냐하면 누구나 다 알거든. 어떻게 하면 점수를 받을 수 있을지 이 수업 자체로는 평가가 안 될 텐데 그러면은 이 교수님이랑 좀 친밀해야 점수가 잘 나올 거라고 생각하니까 음. 잘 보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다 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야. 그 과정에서 MT도 가고. 근데 그 시인이 그 교수님이 그런 소문이라도 없었으면 어떻게든 내가 또 그냥 지금 와서 좋게 생각해 주겠어. 그렇지 나는 않아요? 나는 어. 이 수업만으로도 이제 좋게 생각하긴 좀 힘들긴 한데 음. 왜냐면 이런 식으로 군거 자체가 이미 너무 위계가 발생한 거고 음. 그래서 이걸 진짜 좋게 생각해 줄 생각은 정말 1도 없는데 근데 그냥 이 시는 이미 소문이 너무 많았어요. 맞아. 이게 무슨 소문이었냐면 학교에 이제 1학년으로 입학했는데 언니들이 술자리 좀 조심하라는 얘기를 간혹 했었고 그러다가 특히 누가 이시인 수업 듣는다 이러면은 다른 말을 좀 더 해줬어요. 근데 그 말이 뭐였냐면 워낙 술자리를 자꾸 제안하는 사람이니까 음. 이 교수가 불러서 술자리를 가고 나면 뭐눈 뜨면 다음날 아침에 모텔이더라. 이런 얘기를 언니들이 해주면서 정말 조심해야 된다고. 그런 얘기 들으면 아씨 얼마나 무서워. 근데 이게 그 교수에 대한 분노라든지 와 저 인간 진짜 인간 안 됐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일단 피하고 보는 거지. 맞아. 그냥 조심해야겠다. 음,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음, 마는. 다 어리잖아요. 그때 이제 막 20대 초반 아니야. 그래서 좀 음. 나는 그 얘기를 듣고 미신 수업에 들어갔는데 왜 그런 생각이 있잖아요. 뭐 정말 진짜일까? 음. 알 순 없어. 내가 눈으로 본 건 아니니까. 그래, 근데 맞아. 그냥 느낌상 피해자가 있는 것 같고 저 사람이 가해자인 것 같고 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속으로 그래도 뭐 굉장히 순진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근데 그 MT를 딱 가자고 하니까 약간 쎄했던 건 있었던 것 같아. 왜 음. 굳이? 이런 느낌으로. 그랬구나, 그때도. 근데 그게 그냥 되게 가벼운 생각으로 했지 문제적으로 음. 인식하지는 못했고. 하여튼 뭐 그 문인들 중에 술 좋아하고 술 먹자고 그러고 술 없으면 글 못 쓸 것처럼 자꾸 술자리 제안하고 그런 사람들. 강의 시간에도 그런 얘기 정말 많이 들었는데 너네 문학을 책으로 이 강의실 안에서 엉덩이로 배울 거냐 맞아. 술도 마시고 음. 해야 문학 공부하는 거지 막 음. 이런 말을.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그 술을 많이 먹을 줄 알아야 뭐 진짜 그런 문학을 하는 것처럼. 근데 그거를 막상 국문과에 막 들어간 학생들이 들으면 전혀 정보도 없고 또 이미 기성 문인들이 기성 교수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비판적인 사고를 하기가 되게 힘들죠 처음에는. 힘들지. 요즘엔 조금 분위기가 다르더라고요. 요즘에는 또 페미니즘의 열기가 조금 있고 음. 그런 분위기가 조금 생긴 것 같은데 그때만 해도 그런 게 없었어요. 오히려 불편해하는 티를 내는 사람을 더 불편해하고 학생들끼리도 좀 그랬던 것 같아. 말 그대로 프로 불편러 음, 취급하는 거. 어차피 얘기 나온 김에 그냥 뭐 여기저기서 들은 얘기 같은 거 다 해볼까요? 음, 많아가지고 그게 너무 많아가지고. 아니, 많아서. 근데 이 얘기가 왜 필요하냐면
그러니까 제가 바로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이잖아요. 음, 아, 내가 눈앞에 보고 있는 이 사람이 조금 이상한 사람이고, 음, 음, 대부분의 문단은 그렇지 않을 것이고, 좀 고고할 것이다. 이렇게 착각하는, 오해하는, 굉장히 그 일부의 못되고 잘못 배운 사람들, 몇 명의 이상한 사람들이 이미지를 망치고 있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없게. 이게 굉장히 문단 전반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고, 음, 너무나 흔한 일이고, 한두 명의 그런 잘못된 사람들, 이상한 사람들, 한두 명의 범죄자들, 뭐 그런 식으로 그냥 넘길 만한 일이 아니라 아예 거의 저는 속성이라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이 문단의 속성이구나, 이게. 음. 그런 거를 조금 알릴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인식이 너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문단에. 그걸 뭐라 그러지? 문학을 방패막이 삼아서 음, 정말 교묘하기도 하고 뻔뻔하기도 하고 심지어 성범죄인데도 그게 굉장히 예술적인 의미가 있는 것처럼 그래. 낭만적인 것처럼. 무슨 금기를 깨는 행동인 것처럼. 정말 역겹네요. 그리고 되게 그런 약간 그런 자아를 마음속에 하나씩 품고 계시잖아요. 퇴폐적이고 그 약에 찌든 것 같은데 뭐 우리나라 약은 구하기도 힘드니까 보통 술이죠. 그 술을 이제 술에 이렇게 찌들어서 그런 정신 사이에서 여자를 함부로 뭐 이렇게 한다거나 한남문학, 한남문학. 취한다거나 그런 것에 대해서 막 그런 자신이 너무 안쓰럽나 봐. 그렇게 망가지고 있는 내 자신이 너무 낭만적이면서도 안쓰럽고 불쌍하고 근데 말은 막 너무 뭐 찌질하고 뭐 이런 생활 너무 싫고 막 이렇게 말을 하지만 막 사실은 그것이야말로 문학의 정수인 것처럼 이건 숙명에 가깝다는 막 그런 정말 어느 응, 시인의 프로필에서 응, 제가 실제로 본 건데 응. 환멸과 태폐미 뭐 이런 거를 자기 속성을 자기 스스로 서술하는 거에 그런 표현이 있길래 진짜 보통 사람들은 세기말에 다 버리고 왔어요, 그거. 왜 그게 되게 버젓한 공간에 서술된 거였거든요. 되게 공개적인 거였는데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하고 깨달았죠. 예술이라는 거에 너무 많은 권리? 너무 많은 해방권이 주어지는 것 같아요. 그 해방이 아니라 그냥 범죄인데 그러니까. 범죄자인데 그냥. 근데 문단에 들려오는 그런 얘기들은 음, 진짜 너무 많아가지고 음, 뭐 하나 추리기도 힘들고 뭐 또 여성 혐오적인 그런 속성은 또 진짜 뭐 몇 날 새도 안 끝나니까 이거는 아예 우리가 회차로도 준비를 할 거잖아요. 뭐 국문과의 여혐, 응, 문단 내 여혐 이거는 이렇게 뭐몇 분으로 안 돼요. 정말 범죄인 거 음, 정말 현행법 범죄인 얘기들과 아니면 범죄 미수 음, 그런 것들은 정말 너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뭐 누구의 이런 일, 뭐 누구의 저런 일 이런 식으로 짚기도 힘들어요. 음, 그냥 어떤 사건을 좀 두루뭉실하게만 얘기해도 음, 거기에 벌써 그 테두리 안에 가해자와 피해자가 정말 많이 생기는. 음, 예를 들면 등단을 한 여성 시인인데 등단 축하 술자리가 생기는데 그 그쵸. 술자리 얘기는 정말 많은 얘기를 음, 들었거든요. 맞아. 아니, 그런 등단이든 뭐든 어떤 시상식이 있고 그 뒤에 뒤풀이로 이제 술자리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자리에 굉장히 많은 문인들이 모이잖아요. 뭐 우리가 잘 아는 문인부터 잘 모르는데 권위가 있는 음, 그런 문인들까지. 저는 그런 자리와 관련된 이야기는 진짜 많이 들었어요. 생각할수록 내가 이상한 사람이네. 그런 거 듣고도 그냥 정신이 나간 거죠. 그렇게만은 보기가 또 힘들어. 그 당시에는 또 너무 영화 씨가 지금 자책돼가지고 뭐, 그 대표적인 그 사례 하나만 제가 얘기를 해보자면, 그러니까 거기에서 꼭 그런 이제 나이 많고, 보통은 어느 뭐 교수님이 되시는 어느 대학이든 그런 분들이죠. 그런 평론가나 뭐 작가분이 조금 이제 나이가 어리고
그런 사람한테 옆에 앉으라고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분위기상 내가 이 분위기를 망치게 되니까 그걸 거절하면. 음, 그럼 이제 옆에 앉으면 그때부터 뭐 손을 잡고 술을 따르라고 하고. 뭐 왜 이거는 뭐라 그러지? 전형적이지 않아요? 아, 진짜 너무 음. 너무 범죄 서사가 너무 뻔해. 어. 안 봐도 다. 패턴도 늘 똑같고. 그러니까 노래방 가자 그러고 춤추자 그러고. 하여튼 등단 축하 뭐 술자리다 이러면 정말 너무 이상한 일 많이 생기고 그냥 성관계 요구 막 하면서 그래. 그리고 그거를 거절했을 때뭐 청탁이 끊긴다거나 뭐 그런 음. 식의 일들도 연관돼서 계속 일어나고 음. 굳이 축하 술자리가 아니더라도 별이 별대를 다 데리고 다니면서 맞아. 그러니까 되게 한가한가 봐. 되게 한가해. 할 일이 없나 봐. 말로는 문학과 시와 소설에 인생을 건 것처럼 매일 글을 쓰는 것처럼 하지만 글 쓸 시간 언제 있는지 진짜 모르겠어요. 그 많은 술자리와 그 많은 추태 부리는 시간에 그러니까 내 말이. 그러면서 진짜 문학에 모든 거 다 걸었다는 듯이 얘기하는데 제가 봤을 때 문학이 아니라 술에 모든 걸 다 건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죠. MT 가자고 했던 그 교수나 뭐 숱한 술자리의 그 가해자들 진짜 다 별 탈 없이 음. 잘 살고 너무 잘 살죠. 여전히 교수시고 맞아. 여전히 평론가시고 잘리지도 않아. 근데 뭐 문단만의 얘기는 아니기는 해요. TV 틀어도 그렇죠. TV 틀면 맨날 아닌 사람 찾는 게 더 힘들 것 같아. 저는 정말 채널 고정을 못 하겠어요. 여기저기에 다 범죄자, 여혐한 사람, 여기저기 나오니까. 어쨌든 문단에서 그런 사람 이제 굉장히 대표적인 예가 사실 이분의 그 행실이 가장 악랄했다기보다는 이분이 그 뒤에 너무 잘 되셔서 이분 어. 이야기를 먼저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가장 빨리 네. 좋은 취업을 해가지고 돌아오셔가지고 김도원 씨. 이 취업난에 정말 빠르게 뭐 그런 자신의 범죄 사실이 드러나고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빠르게 좋은 일자리 구했죠. 아, 정말 너무 좋은. 이분이 그 출판사, 3인 출판사에 주간으로 갔는데, 주간이라고 하면 이게 책임지고 일 처리하는 그런 자리라서 사실 편집장이랑 하는 일이 거의 비슷해요. 굉장히 출판사 편집장과 하는 일이 비슷하면 정말 큰 자리죠. 그쵸. 그리고 이 출판사가 망하기 직전에 어. 아주 영세한, 정말 이 사람이 아니면 누굴 갖다 쓰겠냐 싶을 정도의 그런 출판사가 아니에요. 조금 이제 궁금해서 어떤 출판사인가 찾아보니까 김도원 씨가 직접 설명을 올려놓으셨더라고요. 어떤 곳인지. 저 미리 말씀드리면은 저희는 지금부터 그 언급하는 모든 그런 것들을 다 인터넷으로, 제가 뭐 사람을 시킨 것도 아니고 뭐 뒷조사한 게 아니고요. 그 인터넷에서 다 그냥 본인의 SNS 그런 걸로 저희가 다 얻은 자료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출판사의 서포터즈를 구하는 글이었어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주간 김도원입니다. 이 출판사는 근대적 시민의식의 함양을 돕고 다양한 사회적 의제에 대한 비판적 대안을 마련하는 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해 지난 20년간 300종이 넘는 양서를 출간했습니다. 주력 분야는 인문과학, 사회과학, 종교, 문학 등이며 대표작으로는 김대중 자서전, 함석헌 평전, 무의당 장일순의 노자 이야기, 우리 안의 파시즘 등이 있습니다. 이걸로 굉장히 많은 정보를 알 수 있었는데 일단은 20년이나 된 굉장히 나름 역사와 우리나라의 20년 되게 크잖아요. 그쵸. 출판계가 또 어렵기도 한데. 우리 또 근대사를 생각해보면 6.25 전쟁 있고 그 뒤로도 계속 빡빡하게 살아왔는데 이 와중에 20년이나 됐으면 굉장히 전통이 있는 거죠. 그리고 저 김도원 씨가 직접 올린 글에는 없지만 이 출판사에서 작년 5월에 시인 안도현 씨의 산문집도 출간을 했어요.
안도현 씨는 굉장히 유명한 시인이고 대중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알려졌고 그 연탄재 함부로 차지 말라는 그 말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을 정도로 음. 유명한 시인의 산문집을 내는 정도니까 이곳은 정말 이런 성범죄자를 쓰지 않으면 음, 안 될 만큼 힘든 곳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김도원 씨가 여기에 취업에 성공한 것은 정말 많은 거를 함의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혀 일단은 그건 상관이 없다는 거. 음, 이 사람들의 경력에 흠집이 아니라는 거. 음. 그렇게 생각 안 하나 봐요, 문단은. 그런 출판사의 서포터즈를 모집하는 광고를 김도원 씨가 직접 하는 정도면 이 출판사의 얼굴이라는 거거든요. 그치. 그냥 성범죄자가 얼굴인 출판사라고 생각하면 거기 분위기 정말 알만한 거고. 보니까 본인이 이제 새로 시인도 발굴하시고 후배 양성도 하시는 것 같고 어떤 시인이 나올지 궁금하네요. 그 원래 김도원 씨는 절필선언 했었죠. 어, 제가 그거를 이제 제가 절필선언 아니지만 김도원 씨의 사과문을 또 찾았어요. 뭐 이거 사과문이라고 해야 되나? 사과가 들어간 트위터 제가 읽어볼게요. 상대방에게 강제적으로 제가 원하는 걸 요구한 적이 없고 문학이나 작가 같은 명분과 지위를 앞세워 위세를 부린 적이 없지만 그 생각 역시 남성이 절대적인 권력을 차지하고 있는 한국 사회의 폭력적인 구조를 착각한 데서 빚어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 시기에 호감을 느낀 분들과 다소 불안정한 감정을 가지고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 만남과 소통의 과정에서 저의 행동 때문에 실망하고 상처받으신 분들께 깊이 사죄드립니다. 모두가 제가 진심의 마음을 다하지 못한 탓입니다. 참회합니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10월 28일인가요? 이게 제가 이런 글도 올리셨어요. 앞으로 기한 없이 근신하고 반성하면서 인간의 도리를 회복하겠습니다. 도의적 책임을 지기 위해 어제 이미 다음 달 나오기로 한 시집 출간을 무기한 연기했고 S 아카데미의 강좌도 폐강했습니다. 다시 한번 상처 입으신 분들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근데 사과문을 읽다 보면 되게 비슷해요. 그 사과문들 어디서 성범죄 저지르고 사과문 어떻게 쓰는지 뭐 책 같은 거 있나요? 그걸 요약하자면 이래요. 나는 성범죄라고 부를 만한 일은 사실 안 한 것 같아. 하지만 너가 상처받았다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내가 미안해. 그거죠. 아이, 어쨌든 뭐 또 방금 읽은 거는 내가 이렇게 사과도 하고 절필 선언도 하고 책도 출간 못하고 이렇게 하면 됐잖아. 아니, 뭔 절필이야. 뭐 그렇게 김도원 씨가 무슨 나라와 문단에 큰 보물이 될 글을 써가지고 뭔 소리야. 근데 이건 김도원 씨뿐만이 아니라 정말 많은 시인들이 이딴 식으로 하고 넘어가려고 한 거죠. 네, 맞아요. 뭔 자꾸 생색이야. 김도원 씨만 얘기하니까 조금 그런데 이 사람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저는 무슨 독립운동한 줄 알았어요. 너무 우습죠? 근데 그때는 사실 그게 너무 우습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것도 안 지키잖아. 그 김도원 씨 얘기를 저희가 계속하는 이유는 너무나 상징적으로 돌아온 가해자라서 그래요. 지금 여태 뭐 이 사람만큼 이렇게 다시 뭔가 자기 업계에서 아무런 문제 없는 모습으로 떳떳하게 살고 있는 게 지금 김도원 씨가 가장 먼저 취업하셨거든요. 그냥 너무 정말 상징적인 존재라서. 저희한테는. 그리고 그러면서 동시에 뭐 기한 없는 자숙의 기간을 가지겠다. 뭐 그러고 뭐 몇 달 만에 돌아왔다. 이런 것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돌아온 것 이상으로. 왜냐면 돌아오고 나서 SNS를 다시 시작하면서 거기에다가 자기의 뭐 출간 연기된 시집에 대한 굉장히 안타까운 심정을 또 고백하시죠. 작년에 있었던 일 때문에
발표를 못하게 된 시가 있다고. 정확한 워딩은 작년 가을 발표하기로 했다가 어떤 일 때문에 무산된 시 이래놓고 밑에다가 그 시를 올려놨어요. 그 시도 조금 제가 볼 때는 여혐의 소지가 있지만 시 내용은 둘째 치고 어떤 일 때문에 무산됐다는 그 표현이 김도원 씨의 인식 수준을 그 일에 대한 너무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쵸. 말이란 게 아다르고 어다른 건데 어떤 일 때문에 무산됐다. 무산됐다는 의미도 되게 애매한 거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뭔가가 됐어야 됐는데 음, 되게 안 된 거야. 그러니까. 그것도 그런 사건을 또 어떤 일이라고 표시하면서 그러니까 그냥 뭐 자숙 기간이 짧네 기네 이런 문제가 아니라 본인이 저지른 가해와 피해자의 마음이나 이런 건 전혀 고려하지 않은 그 과거에 있었던 일 자체를 굉장히 희석시켜버리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정말 다른 모든 영역에서 그렇듯이 가해자가 그냥 잘 먹고 잘 살게 되는 별 문제 없이 그런 일들이 문단에서도 벌어지고 있고 뭐 김도원 씨뿐만 아니라 박범신 씨도 이번에 네, 대만에서. 신간을 냈는데 뭐 소설가 박범신의 43번째 장편 소설 유리가 대만에서 먼저 출간됐다 이런 기사가 있는데 국내에서는 지난해 10월 20일에 나올 예정이었으나 작가가 문단 내 성추문 논란에 휘말리면서 출간이 무기한 연기됐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아, 저는 그 성추문이라는 표현 맞아, 진짜. 왜 저런 식으로 애매하게 하는 거죠? 성추문이라는 거는 영어로 번역하면 스캔들이잖아요. 스캔들은 그럴 때 쓰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섹스 스캔들은 그럴 때 쓰는 게 아니지. 꼭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약간 별일 아니라는 듯한 뉘앙스를 풍기기도 하면서 정확하게 성범죄잖아요. 이야기를 뭐 안 할 수가 없는데 뭐 성추행이나 강간은 말할 것도 없고 성희롱도 성범죄죠, 엄연히. 범죄행위죠. 아니, 안 그러면 되는 거잖아. 뭐 그렇게 뭐 성범죄가 싫어서 성범죄라는 그러니까. 말이 싫어서 성추문으로 뭐 그렇게 말해보고 싶고 아니면 뭐 어떤 일이라고 물타고 싶으면 그냥 애초에 범죄 안 저지르면 되는 건데 그 어렵나? 범죄 안 저지르고 사는 게? 실제로 범죄는 다 저지르면서 그래서는 애매하게 표현하는 거 왜죠? 직접적으로 말을 못하고 실제 행위도 하면서 이런 거 하시는 분들 금기 깨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명확하게 표현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쁘게 표현하지 말고. 뭐라도 좀 혐의를 줄여 보려고 뭐 여튼 이 기사에 의한 성추문 논란에 휘말리면서 무기한 연기돼서 국내에서는 출간을 못하고 대만에서 출간을 했네요. 전혀 타격이 없어요. 박범신 씨. 근데 박범신 님은 그 분의 사과문을 보면 정말 타격 없음이 느껴지더라고요. 뭐 그런 뭐 법적인 타격, 뭐 경제적 타격 이런 거 다 떠나서 그냥 인간적으로도 조금의 타격을 받지 않았다는 걸 느낄 수가 있었어. 아니, 그때 타격 받은 건 그 트위터 유저들이 타격 받았어요. 키보드에서 물결 없애야 된다고. 내가 타격 받았어. 첫 번째 올렸던 사과문이 이거였어요. 박범신 씨가 스탕달이 그랬듯 살았고 썩고 사랑하고 살았어요. 점점. 오래 살아남은 것이 오욕, 그다음 물결, 죄일지도. 점점. 누군가 마음 상처받았다면 나이든 내 죄겠지요. 미안해요. 물결. 이 물결은 어떻게 읽어야 돼요? 미안해요. 이렇게 읽어야 되나요? 이거 우리가 안녕 이거 할 때 쓰는 거잖아요. 아, 내 키보드가 타격받았어. 이제 너무 뭐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조금 긴 사과문이 왔어요. 똑같이 이제 박범신 씨가 SNS에 올리신 내일로 인해 물결 상처받은 모든 분께 사과하고 싶어요. 인생. 그럼 이건 물결이 아니라 하이픈
휴대폰인가요? 네, 그래 어. 보이네요. 사람에 대한 지난 과오가 얼마나 많았을까. 아픈 회한이 날 사로잡고 있는 나날이에요. 팩트의 진실 여부에 대한 논란으로 또 다른 분이 상처받는 일 없길 바래요. 아니, 이런 얘기 속에서도 음. 팩트의 진실 여부에 대한 논란, 이런 식으로 워딩을 하는 게 그리고 난 상처라는 말도 너무 싫어. 아니, 음주운전이라고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 음주운전 하고 나서 피해자한테 내가 음주운전 해가지고 어떤 사람이 치인 거야, 차에. 나로 인해 상처받은 분께 사과하고 싶다. 이런 식으로 표현 안 하잖아요. 그냥 처벌받아야지. 뒤에 물결 파티가 일어납니다. 내 가족, 물결, 친구, 물결, 지인, 물결, 동료 작가들, 물결, 날 사랑해준 모든 독자분들께도 사과드려요. 나는 얼마나 많은 결함을 지닌 인간인가. 그런 맘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은 그것이 아니란 말조차 부끄러워서 못 드린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 그게 본이에요. 그게 본이라고. 법적으로 사실 의도는 별로 상관이 없어요. 음주운전 했으면 끝이지. 술을 먹으려는 의도는 아니었으면 뭐 달라져요? 저 범죄 행위가 이미 범죄를 저질렀으면 끝인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뭐 의도가 법원에서 참작이 된다면 추가 형벌을 위해서 이제 참작되는 거죠. 그치. 의도가. 아무도 그런 거 안 물어보잖아. 음주운전일 때 처음부터 운전할 의도가 있었는지. 그거 참작되나요? 왜 성범죄에서만 이런 것들이 참작이 되는지, 뭐 너무 옛날부터 있었던 말인데 너무 안 고쳐지는 그런 것들. 그 트위터에 그 계정이 있었어요. 사과문들, 말도 안 되는 사과문들 모으는? 맞아. 그게 있어서 저도 하나 제보하려고 했었는데, 그 제보거리가 있다고 연락을 했었는데, 그 계정주분이 답변하시기를, 이거 계정 더 운영 못할 것 같다고. 그래서, 와, 정말, 그 잘못한 사람들이 그것도 제대로 사과하지 않은 것들을 모아놓는 것이었는데, 거기에서도 어떤 계정을 더 이상 운영하지 못할 정도의 뭔가가 있었구나. 제가 자세히 알지는 못하지만, 잘 알지 못해도 짐작되는 것들이 있는 거죠. 그쵸. 자, 그리고 이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좀 고민을 했어요. 이분만 가명 처리를 해야 되냐, 이니셜로 얘기를 해야 되냐. 근데 뭐 이분만 예외로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겠다는 좀 판단이 들더라고요. 고민이 됐던 이유도 다른 게 아니라 그냥 이분의 트위터를 보면 무서워가지고 좀 진짜 좀 무섭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본인을 욕한 트윗이나 이런 거를 다 리트윗을 하면서 증거를 수집을 하고 블로그에 박제를 하고 맞아.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런 고소 준비를 하고 있고 그거를 계속 하시니까. 그리고 고소 이런 것도 그런데 제가 무서웠던 거는 피해자의 이름을 계속 올린다든지 어쨌든 나는 정말 잘못 없다는 걸 말하기 위해서 너무 과한 방식으로 자기 발화를 하고 있어서 정말 좀 무서워가지고 우리가 그런 생각을 했죠. 이 사람 우리한테도 해코지 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사실 조금 무섭긴 해요, 지금도. 그런데 이제 이걸 보고 있으면 일단 이분은 시인하지 않고 계세요. 그 폭로 내용에 대해서. 그렇죠. 그런 상태인데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상한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게 저희는 그렇게까지 따져보지 않아도 뭔가 알 것 같은 느낌이지만 아까 얘기 나왔던 건데 그런 범죄 서사들이 너무나 뻔하기 때문에. 그렇지. 그리고 그 뒤에 하는 말도 사실은 다 비슷하고. 그쵸. 지금 말하는 분이 박진성 시인인데 이분이 이미 사과문을 2차례 올렸는데도 또 다시 말을 뒤집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언행으로 인해서 초래한 것에 대한 사죄이지 뭐 제기된 모든 폭로 내용을 시인한다는 말은 아니었고 여튼 이런 내용으로 고소 준비를 하고 있고 고소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도 계속해서 중계를 하고. 맞아. 아니 근데 잘못된 언행으로 인해 이러한 일들을 초래한 것에 대한 사죄라고 했잖아요.
잘못된 언행과 이러한 일들하고 폭로 내용은 다르다는 얘기인가요? 일단 이 말이 무슨 말인 줄 모르겠어. 이것도 굉장히 전형적이잖아요. 어떤 사과 방식이나 아니면 특히 성범죄와 관련된 가해자들의 발언에서 정말 많이 나타나는 모습이거든요. 이건 맞는데 이건 아니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이 분리하는 모습을 많이 본 것 같아요. 뭐 하여튼 상대를 무고죄와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하겠다고 한 게 2월이네요. 그렇게 한 게. 그 뒤로도 그걸 계속 유지하고 있는 거죠. 그 태도를. 네, 그렇죠. 그러고 계속해서 억울하다고 말하면서 폭로한 사람들, 심지어는 그 기자까지, 기사를 쓴 기자들, 그런 사람들이 한쪽의 입장만 들었다는 게 이분의 말씀이에요. 한쪽의 입장만 듣고 기사를 썼고, 문지에서 그 자기를 성범죄자로 낙인 찍었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오히려 자기가 피해를 입었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런데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사실 폭로되기 전에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이분이 먼저 자가 폭로를 하시니까. 기고를 하셨죠. 칼럼을 쓰셨는데 나의 여성 혐오를 고발합니다라는. 네, 한겨레에 했죠. 거기에서 그 기사 내용이 폭로된 사실하고 되게 일치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이 칼럼이 폭로 후에 삭제를 요청했다고 하거든요. 박지성실 본인이. 그래서 사실 찾기가 힘들었는데 그래도 박제해놓은 내용을 저희가 찾기는 했어요. 근데 그 삭제 요청을 하면서 피해 여성들이 힘들어한다는 이유로 삭제를 했다고 해요. 그거의 사실 여부를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없으니까 여기서 그걸 읽는 거는 조금 아닌 것 같지만 거기에 이미 범죄 사실을 고백해 놓으셨더라고요. 본인은 그거를 범죄가 아니라 여혐이라고 표현을 하기는 했는데 뭐 여혐이기도 하죠. 여혐이기도 하지만 명백히 범죄이면서 여성혐오에 되게 여러 단계가 있잖아요. 그쵸. 근데 거기에 폭로된 내용은 그 칼럼에 실린 내용은 그 중에서도 범죄에 이미 해당하는 여성혐오였거든요. 근데 왜 이제 와서 아니라고 하는 걸까요? 굉장히 전형적인 패턴이라고 생각해요. 성희롱은 맞는데 성범죄는 아니고, 뭐 여혐은 맞는데 뭐는 아니고 되게 많이 본 것 같은데. 왜 성희롱은 성범죄로 생각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도 가해자분들이 몰랐던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런 분들 위해서 성폭력 방지 강의를 조금 해드릴게요. 일단 내가 상대방에 대해서 의도가 어쨌건 간에 어떤 말을 한 거예요. 그랬는데 상대가 기분이 나쁘대. 그러면 성희롱이에요. 그거는 본인 의도 이런 건 전혀 상관이 없고 듣는 사람 위주로 듣는 사람이 기분 나쁘면 성희롱이에요. 범죄라고. 범죄라고. 그런데 사실상 우리 사회에서 그런 말 한마디 듣고 바로 뭐 이 새끼 이거 성범죄자 아니야? 이러면서 바로 고소하고 경찰 부르고 뭐 변호사 선임하고 이러는 게 진짜 쉽지가 않아요. 이 사회에서 그럴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이 사회에 대한 얘기 뭐 계속 해왔지만 이번에 호식이 두 마리 치킨 사건 보면 보이잖아요. 회장이 직원을 추행했고 물론 추행하는 장면은 CCTV에 없었지만 그 앞뒤 정황을 알 수 있는 그런 증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직원이 꽃뱀이다 이런 식으로 댓글이 막 달리죠. 그리고 이거를 보도하는 공주파 뉴스에서는 또 그 성추문이라는 말을 쓰면서 성추문에 휘말린 사건 때문에 영세한 가맹점들만 손해를 본다. 그런 식으로 보도를 해요. 굉장히 그 피해자한테 죄책감을 주는 말이잖아요, 이게. 가해자 입장에서 보도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게 지금 이 사회의 현실인데 거기에서 피해자가 나섰을 정도면 사실 밝혀진 거 이상으로 더 있다고 봐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리고 뭐 박진성 시인이 말하는 위계에 대한 것도 뭐 본인은 문단에서 별 권력이 없다, 그러니까 그럴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도 뭐 박진성 씨 본인의 문단에서의 권력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피해자들 입장에서 그러니까 그 권력을 느끼는 입장에서는 다른 문제거든요. 그치. 좀 보면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본인들이 갖고 있는 그 권력은 아, 이거 너무 별거 아닌데 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문단에서는 이런 말 되게 많이 하잖아요. 문단 내에 무슨 권력이 있냐. 권력이 없다, 권위가 없다, 뭐 이렇게 말하는데. 먼저 뭐 출판사에서는 작가가 권력이 있지. 우리가 무슨 권력이나 이렇게 하고 뭐 평론가들도 그렇고 또 작가들도 그렇고 그래서 작가들은 또 출판사가 권력이 있지. 좀 서로 나는 권력 없고 저기가 권력이 있는데 왜 나한테 그러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권력 있는 곳이 어디 있어요? 아, 연애만 해도 권력이 발생하는데 맞아요. 1대1의 관계든 1대 다의 관계든 다대다의 관계든 모든 관계에는 반드시 위계가 발생하게 되어 있고 그렇지 않은 관계를 찾는 게 사실 더 힘들고 그리고 거기에서 만약에 성범죄가 일어났다면 당연히 가해자는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권력을 가졌던 사람이라는 증거예요. 돌이켜 보셨으면 좋겠어요. 본인이 갑이라고 생각하는 그 출판사 분들한테 본인이 그렇게 할 수 있었을지. 맞아.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3회 문단 내 성폭력 두 번째 이야기를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3회에서는 한국작가회의에서 문단 내 성폭력 징계위원회를 만들었는데 어떻게 됐는지, 문단 내 성폭력 사건을 괘씸죄와 방조죄로 보면 어떤지, 그리고 문단 내 성폭력에는 그렇게 입을 꾹 다물었던 문인들이 문재인 후보 지지 성명에는 자발적으로 나섰던 이야기, 이런 것들을 좀 풀어보려고 합니다. 마무리 멘트 하고 끝낼게요. 문단은 망해도 여러분은 부귀영화 누리시길 바라며 지금까지 문학은 개뿔이었습니다.